11회 변시 2문입니다. A군의 군수인 갑은 사채업자인 을과 공모하여 관내 건설업자 병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군수 갑은 공무원이죠. 사채업자 을, 공무원 아닌 자죠. 즉 비신분자죠. 신분자인 공무원, 비신분자가 서로 공모해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자, 뇌물수수가 문제가 되겠구나. 갑은 병을 군수 지무실로 불러 A군이 둘레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병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을이 향후 둘레길 조성 사업에 관여하게 될 것이니 을에게 업무용 차량과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주라고 부탁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주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구매해 주었다. 병은 을에게 K5 승용차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을에게 이를 반환받을 마음이 없었으며 을도 이를 병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자, 갑이 병한테 얘기해서 을한테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갑과 을은 공모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될 텐데 뇌물죄 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3천만 원이라는 거죠.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고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 3천만 원 이상인가 아닌가 문제가 하나 있죠. 승용차가 3천만 원인데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서로 반환받거나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이게 과연 뇌물 수수가 된 것이냐, 요 수수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과 관련해서 대강의 목차를 잡아보면 일단 신분자인 갑의 죄책부터 보면 뇌물죄가 이게 갑이 병한테 얘기해서 을한테 주라고 했으니 이거 혹시 제3자 뇌물수수죄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벌써 문제에서 답을 주고 있죠. 공모해서 서로 공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고 판례도 있죠.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형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구성 요건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뇌물죄 하면 항상 이제 3천만 원 이상인가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3천만 원이 이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K5 승용차가 수수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갈리겠죠. 그럼 이 수수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제3자 뇌물수수 아니고 그냥 뇌물죄가 문제가 되고 자 특가법 적용되는 건가 관련해서는 수수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수수라는 건 영득의 의사로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취득이라는 건 반드시 소유권,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상 사용, 처분권을 획득하면 수수로 보는 거죠.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유권 등록이 안 됐다. 법률상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처분권, 사용권은 인정된다는 거죠. 즉 수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따라서 K5 3천만 원 수수한 거니까 3천 플러스 4천 3천 이상이죠. 따라서 구성 요건은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가 되는 거죠. 이게 갑의 죄책이고 을은 을의 죄책을 보면 을의 죄책을 보면 을은 비신분자라는 거죠.
비신분자, 뇌물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모, 가공한 거죠. 33조 본문 연대하는 거죠. 따라서 을 역시 특가법상의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는 거고. 자, 병의 죄책. 병은 뇌물을 준 사람이죠. 병은 뇌물 줬으니까 뇌물 공여죄가 되겠죠. 뇌물 공여죄. 근데 뇌물 공여죄는 3천만 원 넘어도 특가법 적용 없죠. 그대로 형법상의 뇌물 공여죄가 된다. 자, 요게 1번에서의 쟁점이고,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을은 과거 육군 대위로서 육군사관학교에 재직하면서 납품 관련 시험평가서를 기한하는 등 그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벌써 감이 오시죠. 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문제되겠구나. 비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정으로부터 비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려고 하는 탄환에 대한 시험평가서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한 탄환 실험 데이터를 도용하여 실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육군사관학교장 명의의 시험평가서, 결재권자가 육사학교장이네요.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았다. 명의가 육군사관학교장 그리고 결재권자,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죠. 결재를 올려서.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 물어보는 거죠. 자, 을이 보조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을의 죄책을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간접정범이 되는 거냐? 학설도 있고 판례 있죠. 간접정범 인정된다라는 거고, 또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딱 세 개 죄책을 떠올리실 수 있죠.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또 하나는 중간 결제자로서 그 결제권자를 속여서 결제를 받으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또 직무유기죄가 되느냐?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죠. 부작위범, 여기는 부작위가 없으니까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두 번째,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된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중간 결제자로서 결제권자를 위계로서 속여서 결제를 받으면 위계 공집방죄가 된다. 판례도 있죠. 또 간단하게 터치하시면 직무유기죄가 되느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지금 성립할 사안은 아닌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가 부탁했죠? 정이 부탁했다라는 거죠. 그럼 정의 죄책은 공무원과 신분의 문제죠. 정은 비신분자죠. 공무원 신분도 없는 자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거죠. 어떻게 가공했냐? 가공 형태를 보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따라 도용해서, 자, 일단 33조 본문에 따라서 연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죠. 가공의 형태는 교사로 보는 게 맞겠죠. 기능적 행위 지배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또 위계 공집방해 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병은 자신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누워있는 C의 하의를 벗긴 후 C를 일에 간음했다. 준강간죄가 되겠죠. 당시 병은 C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C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전환합의체 물어보는 거죠.
준강간죄 불능미수 물어보는 거죠. 불능미수를 검토해보면 되는 거죠. 실행의 착수 특별한 문제 없고, 그런데 불능미수 대상이 착오인가? 따라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나? 요거를 검토하면 되겠죠. 학설도 있고 판례도 다수설, 소수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갈리죠. 그래서 불가능했다, 대상의 착오다 이렇게 가시고, 결과 불가능하다라는 것만으로 불능미수가 되는 건 아니죠.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죠. 위험성 판단 기준, 학설, 판례 쓰시고 평균인 기준으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 중간고죄 불능미수가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죠. 각각의 죄책에 대해 논하시오. 다 받고, 위 사례 1에서 병이 갑의 부탁으로 을에게 2013년 8월 5일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과 1천만 원 상당의 비품을 구매해 주었다.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을은 겁을 먹고 태국으로 도주해 2017년 8월 5일부터 2018년 8월 4일까지 태국에서 머무르다가 귀국했다. 외국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죠. 시효 정지가 문제가 되겠구나. 검사는 2019년 8월 5일 을에 대한 공소 제기를 했고 20년 8월 4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 자, 이 부분은 또 공범에 대해서도 시효 정지가 되겠구나. 검사가 2021년 12월 5일 갑과 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자 갑과 병의 변호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으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갑과 을과 병이죠. 갑과 을은 특가법상의 뇌물죄죠. 그리고 4천만 원이었으니까 5년 이상 유기징역이죠. 그래서 갑과 을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병은 뇌물 공여죠. 형법상 공소시효 7년입니다. 그러면 범행 종료 시부터 또 초일 산입하는 거고, 이때니까 이때부터 갑과 을은 10년 더하면 초일 산입해서 2023년 8월 4일에 만료되죠. 병은 7년이니까 2020년 8월 4일에 만료되는 거죠. 자, 갑 공소 제기가 2021년 12월 5일 날 제기됐죠. 그럼 갑은 정지되지 않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죠. 따라서 갑에 대해서는 변호인 주장이 부당하죠. 자, 병은 일단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된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정지 사안이 지금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태국으로 도주한 것, 외국으로 도주한 것, 또 하나는 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외국 도주는 공범 시효 정지와 관련이 없죠. 이건 을만 정지되는 거죠. 따라서 병과 관련 있는 건 이 부분인 거죠. 검사가 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 부분 8월 5일 2019년 8월 5일 공소 제기했으니까 이때 병에 대해서 정지가 되고 2020년 8월 4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때부터 다시 정지되니까 1년이 정지가 되는 건데 병. 자, 공범이 시효가 정지되는 건 필요적 공범, 대항범. 이 대항범의 경우에는 이 공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을에 대해서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더라도 같이 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은 이 갑인 거지 대항범인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따라서 병은 을이 공소가 제기되든 말든 병에게는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병은 공소시효 정지될 게 없죠. 2020년 8월 4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죠. 따라서 이때 공소가 제기됐다. 공소가 만료된 이후에 제기된 거니까 변호인 주장은 병에 대해서는 타당하네요. 요걸 물어보는 거고. 3. 위 사례 1에서 1심 법원은 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을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을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사실 인정에 있어
1심보다 중하게 변경하면서 을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 추징 4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뭐 물어보는 거예요? 불변금 물어보는 거죠. 을만 항소했는데 중하게 어떻게 변경했어요? 집행유예는 붙였지만 벌금을 더했죠. 이거 판례 있죠. 일단 목차를 써보면 불변금 쓰고 판단 기준 있죠. 판단 기준. 학설 있고 판례 있죠. 판례는 뭐예요? 실질설.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한다. 그래서 이 사안도 판례 있죠. 이 형에다가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 붙였지만 없었던 벌금을 붙였다. 이거 불이익 변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 금지 원칙 위배로서 위법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검사는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을의 변호인이 을의 석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소제기 전과 후로 나눠 논하시오. 목차는 나오죠. 일단 공소제기 전에는 석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구속영장 구속이죠. 그러면 구속 적부심 일단 청구할 수 있죠. 구속 적부심 하면 또 뭐 또 생각하셔야 되죠? 피의자 보석이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청구할 수 있겠고 또 일반적인 걸로 구속 취소, 또 구속 집행정지 이런 것들을 이런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겠죠. 영장 실질 심사는 필요적으로 열리는 거니까 변호인이 굳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반드시 꼭 넣을 필요는 없겠죠. 넣을 필요성은 적어 보이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는 보석이죠. 보석. 피고인 보석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구속 취소도 신청해서 청구할 수 있고 또 구속 집행정지. 이거는 촉구하는 의의밖에 없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위사안에서 피고인 병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변론을 위해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증거 게시를 요청했는데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이 불복하여 법원에 열람 등사, 증거 게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했다. 증거 게시 제도네요. 조문 찾아보면 되겠죠. 검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목차는 나오죠. 일단 불복할 수 있는가?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봐야 되는 거죠. 판례가 있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판례가 보고 있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항고 못하죠. 다만 즉시 항고 가능하면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증거 게시에서 이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전 소송 절차로서 항고도 못하고 규정 없으니까 즉시 항고도 못하는 거예요. 즉 불복 못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2.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 병의 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법원이 결정했는데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검사의 증거 게시 요구에 우리도 거부한다. 또 검사는 이 따르지 않은 증거 신청 못하죠. 신청 못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신청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이의 신청. 또 세 번째, 공소권 남용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론을 주장을 해갖고 이거 공소 기각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공소권 남용이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네 번째, 이거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요. 재판받을 권리 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따라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의 대응은 검사가 게시 요구하는 것에 거부하고 검사는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 증거 신청 못 하는데 한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공소 기각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피고인 측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거죠. 따라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목차를 다시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